레오폴드 미술관은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주로 19세기와 20세기 오스트리아 예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에곤 실레, 구스타프 크림트, 오스카 코코슈카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폴드 미술관은 에곤 실레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실레의 대표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아이템과 서신, 드로잉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중요 작품들과 함께 오스카 코코슈카와 같은 다른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층에 있는 클림트의 작품들과 기타 화가들의 작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죽음과 삶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1908년에서 1915년 사이에 그려졌는데 여러 번 수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클림트의 후기 작품 중 하나로 세로 180cm, 가로 200cm 크기의 이 작품은 클림트의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주제인 생명과 죽음을 탐구하며 클림트의 독특한 상징주의적 스타일과 화려한 장식적인 요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해골 형상의 죽음이 검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가운에는 클림트 특유의 기하학적 패턴이 그려져 있으며 죽음은 무표정한 얼굴로 오른쪽에 삶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작은 곤봉을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은 타원의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소녀에게 머물렀고 그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고 두 손을 가슴에 올려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죽음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인물들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에 빠진 커플, 다음에는 팔에 아기를 안은 어머니, 그리고 늙은 여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색채와 장식적인 패턴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삶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강조합니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여인은 사랑과 모성애를 상징한 듯하며 주변의 인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클림트는 이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현재의 삶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색채와 복잡한 패턴은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며 각 인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사각형 형식으로 그려진 최초의 풍경화인데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는 1899년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힐라인 근처 골링에서 평생 친구였던 비엔나의 아르누보 패션 디자이너인 에밀 플록의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는 동안 에글제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안선의 섬세한 밝은 녹색 톤과 물표면에 반사된 청 분홍빛은 흰색으로 깨진 파스텔 색상과 함께 1900년 이후 그의 특징이 된 클림트의 성향을 예고하는 좋은 그림입니다. 클림트는 1886년 비엔나의 부르크 극장을 위해서 신화적 모티브로 이 유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부르크 극장의 두 개의 대계단 중 하나인 팀파나에 대한 재단화 초안인데요. 팀파나는 길이가 12m이지만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초안화를 그렸는데요. 그는 이 팀파나에 디오니소스의 재단을 묘사하기를 결정했습니다.
포도주의 신을 둘러싼 난잡한 이런 행각은 고대 그리스 극장 전통의 역사적 뿌리로 여겨졌습니다. 아치의 가장 높은 지점 아래에 디오니소스의 흉상이 있는 제단을 배치를 했고요. 신의 여성 추종자 중 두 명인 메나드가 좌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팡이를 속성으로 잡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향해 돌아섰고, 다른 한 명은 황홀한 활동으로 지친 듯 보이며 월계관을 잡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짤트부르크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리츠베르크에 유명한 아토제 호수가 있습니다. 이 아토제 호수는 크림트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술가들이 좋아했던 호수인데요. 크림트는 여기서 예배당 시오프 카펠레를 발견했습니다. 그 예배당 옆에 이 큰 포플러와 인접한 길을 발견했는데요. 낮은 지평선 앞에는 갈색, 빨간색, 녹색의 개별적인 색점으로 구성된 꽃이 만발한 초원이 보이고요. 포플러 잎도 합쳐져 반짝이는 색의 엉킴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배당은 구성의 수직 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부재인 게더링 스트롬답게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트는 1900년 여름 아토제우스에 처음 머물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급진적인 구성으로 아주 인상적이며 그림의 사각형이 거의 완전히 청록색의 약간 물결치는 물 표면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만 리츠베르크 섬의 해안선이 보입니다. 1901년 제10회 분리주의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처음 본 동시대 비평가들은 이 그림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루드비 헤벳이라는 비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그림을 특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수물로 가득 찬 액자, 아토제 호수, 수로 흘러드는 짧은 회색과 녹색의 파도. 이 그림은 레스토랑 리츠베르크 켈러입니다. 이 식당의 클로즈업 뷰는 이 작품이 배 위에서 그려진 것임을 알려줍니다. 클린트가 비엔나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그 서신 카드를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카드나 사진을 이 달린 뷰의 템플릿으로 사용했습니다. 클럼프는 풍경화에서 종종 그랬듯이 묘사에서 사람의 모든 증거를 제거하고 자연의 구조에만 초점을 맞춰 민감한 분위기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의 가수원이라는 이 그림은 1900년 제7회 분리주의 전시회에서 두 개의 다른 풍경과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평론가인 루드비 헤베시가 즐거운 대기 풍경화 세 개 중 하나로 묘사한 바가 있는데요. 이 개인 소장자가 연구돼야 한 작품으로 지금 현재 레오폴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이 그림의 구성은 높은 수평선과 그림 중앙에 있는 수직나무 줄기가 지배하는 매우 명확한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이 황소의 이 특이한 모티브는 크림트가 아표제 호수가 있는 리츠베르크에 처음 머물렀을 때 그려진 것입니다. 양조장 여관의 마국간과 마틴이라는 황소의 깊은 인상을 받아 캠퍼스에 담을 만한 모티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작품의 점토 같은 색상으로 인해 모든 신체적 공간적 요소가 억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관통하는 유일한 빛의 원천은 배경에 있는 작은 마구간 창문으로 도는 약간의 빛입니다. 피아노 옆에 앉은 슈베르트라는 이 그림은 1893년 열렬한 가수이자 빈 음악협회 부회장인 니콜라우스 둠바 남작이 클림트에게 자신의 궁전 음악실을 위해 2점의 천장화를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클림트는 1896년에 이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의 사실주의 시기와 그가 보다 인상주의적인 그림 스타일을 채택하기 시작한 시기사의 연결고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인상주의적 색채가 보이죠? 이 그림은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진 맹인 노인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크림트는 밝은색 필드와 어두운색 필드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섬세한 조명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맹인 노인의 은발과 흰색 스카프와 검은 양복의 대비가 극명하죠. 하나 지역의 소녀의 초상화인데요. 하나지방 또는 하나키아는 체코 공화국 모라비아 중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작은 그림은 연대가 없어서 연대를 정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크림트가 학생이었을 때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라비아의 하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리 스카프를 쓴 소녀의 소형 초상화에서 크림트는 학으로서 뛰어난 기술적 재능을 보여주었고 드레스와 머리 스카프, 배경을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스타일로 그려 얼굴의 자세한 묘사와 거의 단색으로 표현된 배경을 교묘하게 연결했습니다. 소녀가 옆으로 시선을 돌리는 방식이 그림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문화의 초상화입니다. 1860년에 태어난 클라라 크림트는 크림트의 6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그녀 자신은 193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꽤 장수한 편이죠. 이 초기 작품은 작가가 비엔나 예술공예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린 것으로 20세 정도의 누나를 묘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매우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에 그 진주 목걸이의 질감이 아주 뛰어나죠. 이 그림은 현재 크림트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으며 레오폴드 미술관의 연구대우로 공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가로 9.6cm, 세로 14.6cm의 이 작은 소녀 초상화는 1894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크림트는 사진의 특성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극히 작은 그림에서 그는 미니어처와 같은 그림 방식으로 훌륭하게 표현한 높은 수준의 서식유적 인상을 남겼습니다. 크림트는 육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작은 디테일을 통해 소녀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포착했고 그녀의 반짝이는 실크 드레스를 관능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초기 작품은 크림트의 후기 여성 초상화를 예고하는데 이 초상화를 통해 크림트는 위대한 심리학자뿐 아니라 당시 여성 패션의 전문가임을 증명했습니다. 크림트가 의자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약간 아래쪽에서 촬영하고 다양한 빛으로 그녀에게 조명을 비추어 3차원 표면 릴리프를 만든 방식은 작품 구성 측면에서도 당시 사진 스튜디오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초기 작품입니다. 왼쪽으로 돌아앉은 남성의 누드인데요. 예술공예학교 학생 시절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4개의 누드 묘사 그림 중 하나입니다. 3명의 남성 모델과 1명의 여성 모델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클림트 자신이 날짜를 표시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추가 연대순 과제의 참고점이 됩니다. 이 작품은 크림트가 학업을 마치고 동생 에른스트 크림트와 친구 프란츠 마치와 함께 화가들의 회사인 쿤스틀러 캄파니를 결성하고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고 역사주의적 스타일로 벽과 천장 장식을 실행했을 때 그려졌습니다. 1897년 4월 초 크림트와 그의 동료 화가들은 오스트리아 시각 예술가 협회 빈 분리파를 창립했습니다. 클림트는 이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1898년 봄에 열린 제1회 분리파 전시회를 광고하는 이 포스터의 모티브를 디자인했습니다. 밑에는 체체시옴, 탈퇴란 뜻이죠. 모든 장식을 거부한다는 일념의 빈 분리파 포스터입니다. 예술과 과학의 후원자인 아테나 앞에서 미노타우로스와 싸우는 테세우스의 묘사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띠었고 새로 창립된 분리파와 빈의 전시관인 보수주의 성향의 화가들 모임인 퀸스틀러 하우스와의 전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알몸의 테세우스를 묘사한 것 때문에 크림트는 당국과 갈등을 빚었고
당국은 포스터의 새 버전에서 인물의 일부를 나무줄기로 덮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버전은 또한 1898년에 처음 발행된 분리파 잡지 베르사크룸, 신성한 법이란 뜻인데요. 그 잡지의 표지 모티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오스카 코코슈카는 군복무를 하던 중 1916년 8월에 전쟁 외상을 입었습니다. 그 외상으로 드레스덴 요양소에서 장기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1919년 드레스덴 아카데미에서 교수직을 받은 그는 작셈 등 대도시에서 이 표현력 있는 자화상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드레스덴에서 보낸 첫 몇 년 동안의 코코슈카의 정신 상태를 생생히 기록한 자서전으로 두려움, 내면의 혼란, 불안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코코슈카는 의아한 표정과 모호한 자세로 자신을 묘사했으며 거부와 애정을 모두 표현했습니다. 입에 얹은 손은 1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사건에 직면한 자기의심과 말문 없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슈바르츠 발트는 비엔나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중요한 주역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지식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그의 아내 유제니 슈바르츠 발트 덕분이었습니다. 진보적인 교육자이자 여성 권리 운동가인 그녀는 여학교를 운영하면서 에곤 벨레즈, 코코슈 같은 당시 가장 획기적인 예술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코코슈카는 1911년에 이 학교에서 그림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린 많은 초상화에서처럼 코코슈카는 이 그림에서 인물의 손과 얼굴을 강조했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델의 가장 깊은 심층을 드러내 캠퍼스에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은 1913년 8월 오스카 코코슈카가 연인 알마 말러와 함께 남티롤 돌로미테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네, 강력한 붓터치로 녹색과 파란색의 짙은 뉘앙스가 가득하고 보라색 하이라이트가 있는 곳이 핵심인 인상적인 산 풍경은 강력한 감정에 이입이 되어서 보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1942년에 그린 합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목의 우화 그림입니다. 중간에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않는 세 마리 원숭이를 상징하면서 화가는 헬멧과 코스염을 한 영국의 외무장관 네빌 체인벌린과 제3제국의 군인 주교를 묘사했습니다. 영국, 나치, 독일, 프랑스라는 세 주요 강대국과 시민사회, 군인, 성직자라는 세 계층을 의인화한 이 세 남자는 유럽의 몰락에 책임이 있는 핵심 요소를 상징합니다. 철조망 뒤 오른쪽에는 앨리스의 주인공 이름을 딴 알몸의 앨리스가 보입니다. 앨리스는 비엔나가 그녀 뒤에서 불타고 있는데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연합군이 아돌프 히틀러의 침략 정책에 대해 취한 회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코코슈카의 비판을 나타내며 예술가의 필사적인 항해 외침을 시각하고 있습니다. 1909년 7월 4일 소연된 피에타라는 이 희곡은 코코슈카가 부르주아 간섭을 무시하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폭력과 성적 욕망에 의해 형성된 권력투쟁으로 연출하면서 진정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희곡을 홍보하고자 했던 작가는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네, 그는 피에타의 대중적 모티브를 사용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애도 아닌 여인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그녀를 치명적인 판무 파탈로 묘사하고 피로 얼룩진 그리스도의 시신을 팔에 안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친 글씨는 이 묘사의 거칠고 잔인한 특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 포스터와 연극은 모두 코코슈카 표현주의 작품의 첫 번째 절정으로 여겨집니다. 코코슈카는 이 이후에도 이런 도발적인 포스터를 많이 그렸는데요. 코코슈카가 1912년 문학과 음악협회에서 열린 얼굴의 인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를 강구하기 위해서 만든 자기 얼굴을 사용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자화상입니다. 코코슈카는 구스타프 클림프와 요제프 호프만의 초대를 받아 그에 열린 쿤스트샤우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코코슈카의 이 여자의 묘사 방식은 훨씬 더 급진적으로 보입니다. 길쭉한 팔다리는 매너리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각진 윤곽선, 큰 색면, 이 스타일과 어울리는 글씨는 여전히 비엔나 포스터 아트의 전형이었으며 소녀가 실제로 면화를 따는지 포도나무 잎을 따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림 두 소녀는 코코슈카가 1934년에 비엔나를 떠나 프라하로 가기 직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구성은 두 어린 소녀를 보여줍니다. 한 명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보는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한 명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흥분해서 지켜보는 듯합니다. 배경에 있는 두 인물이 그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코슈카의 그림 중에서 특이하게 따뜻한 그림인데요.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연인의 다정스러운 한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리 그린 반나체 자화상입니다. 청록색 배경 앞에 서서 하얀 로인 크로스, 주로 이제 허리감개라고 하는데요. 로인 크로스를 두르고 상체를 벗은 채 정면에서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는 일종의 후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엄숙한 평온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얼굴은 세부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예를 들어 손과 같은 신체는 암시적으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인 크로스의 천 부분에는 캔버스도 보입니다. 그의 고정된 시선은 관찰자의 시선과 맞물리지만 그들을 꿰뚫어 보고 멀리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예술가로서의 자기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기독교적 도상학의 요소를 인용합니다. 고립과 매달린 팔로 그는 슬픔의 사람인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동시에 후광은 그리스도의 부활 묘사에 대한 상상을 하게 합니다. 15세의 화가 리하르트 게르스틀은 이 그림에서 완전히 알몸으로 등장합니다. 똑바로 서서 오른쪽 어두운 곳에서 캠퍼스를 향해 팔을 뻗고 있습니다. 그의 강렬한 시선은 보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림 스타일은 격렬하고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배경에는 낙서처럼 휘둘리는 분놀림이 보이고 그림 왼쪽 아래에 색의 소용돌이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의 내적 불안을 보여줍니다. 화가는 작품 앞면에 1908년 9월 12일로 그림날을 적었습니다. 마틸데 쉔베르크와 헤어진 리하르트 게르스틀은 깊은 실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자신을 묘사하는 무자비한 방식은
급진적인 자기 노출 행위였습니다. 알몸 자화상은 1908년도에도 여전히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중부 유럽 미술사에서 최초의 알몸 자화상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르스틀의 최초이자 유일한 누드 자화상인데 그는 그로부터 3주가 조금 지나서 자살했습니다. 힐리카 콘의 자화상입니다. 네, 그녀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피아니스트였으며 게르스틀이 소속되어 있던 작곡가 쉔베르크 지인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수상하는 힐리카가 흰색 옷을 입고 아파트의 소파에 앉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구는 빨간색과 파란색 점으로 사라집니다. 배경은 거칠고 격렬한 분놀림으로 격렬하게 묘사되어 형태의 해체로 밀어붙입니다. 흰색 드레스는 하단에서만 대충 처리되었고 상단에는 베일과 같은 점이 있는 부분이 표시되어 팔의 피부가 자연스럽게 비춰집니다. 한 드레스의 푸른 테두리가 눈에 띕니다. 윤곽이 아우라처럼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보는 사람을 향해 직접 향한 진지하고 자신감 넘치는 시선으로 더욱 강조됩니다. 1900년 여름 오스트리아 중부에 있는 트라운제 호수에서 게르스틀은 야외 그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풍경화도 그렸지만 이러한 복수초상화도 그렸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젊은 예술가의 비운의 여인인 마틸데 쉔베르크라고 합니다. 두 인물은 그림 밖을 바라보며 관찰자에게 다가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희미하게 암시될 뿐입니다. 어둡게 된 부분과 상징적인 분놀림은 눈, 코, 입을 나타냅니다. 여성의 손은 아래로 퍼져나가는 무적용의 색 덩어리입니다. 게르스틀은 학문적 전통을 깨고 묘사와 사실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대신 자신의 그림 스타일에 집중합니다. 그의 분놀림은 넓고 휩쓸고 활기차고 자발적입니다. 배경에는 초원, 울타리, 가수원의 녹색이 신선한 색조로 빛나지만 정확한 모습으로 표현되진 않았습니다. 다음 그림들은 1907년 트라운제 호수에서 게르스트리 그린 풍경화들인데요. 네, 붓터치를 보면은 반 고흐의 그림과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게르스트를 오스트리아의 반 고흐라고 부르는 거겠죠. 거친 붓터치와 색감이 잘 살아있는 풍경화들입니다. 클로만 모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동굴성의 비너스의 구성을 생각해서 이 모티브의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이 작품이 가장 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너스는 바위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며 다리의 일부만 가리는 열린 베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작가는 그녀를 알몸으로 그리고 더 이상 자연과 일치 않는 색상으로 표현했는데 크롬 옐로우를 강조된 부분에 옅은 보라색을 그림자 사용했습니다. 작가는 주변 베일에 황토색과 연한 파란색을 선택하고 바위는 녹색을 띤 파란색과 황토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꽃다발을 추가했습니다. 그림 속에
두 남녀는 종종 정의되지 않은 이미지 공간에 배치되어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둘은 꽃봉오리 같은 단절된 공간 속에서 나체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런 절절한 감정의 표현은 모저의 그림 중에서는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어, 인물의 이 추가적인 광채를 부여하는 이 빛의 아우라에 의해서 그러한 느낌은 더욱 강조됩니다. 비엔나 분리파의 창립 멤버인 콜로만 모저는 처음에는 제도사, 디자이너, 그래픽 아티스트, 전시 디자인으로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부터 그는 체계적으로 표현 수단으로 회화로 전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풍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런 풍경에서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정물화와 꽃 묘사를 작품에 추가했는데 이는 강렬한 빛으로 인해 두드러지는 사물에 대한 색채에 대한 관심을 잡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이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콜만 로저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활약을 했는데요. 가구 디자인 또 이러한 그 우표 디자인까지 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프란스 요세프 황제를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우표 디자인을 한 바 있습니다.